자, 이번 비디오에 대해서는 이제 팀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정보와 의미가 이게 센더라고 하는 발신자로부터 이렇게 수신자로 전달되어지는 과정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얘기는 뭐냐면 제가 지금 교수로서 센더이고 여러분이 현재 리시버, 메시지를 받는 수신자인 거잖아요. 제가 발신자이고 여러분이 이제 수신자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정보와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데 이런 정보와 의미가 나에게서 발신자인 저에게서 수신자인 여러분에게로 전달되는 과정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제 정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정보가 있으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가 있으면 제가 이거를 인코딩이라고 해서 어떤 제가 이제 부호를 만드는 거죠. 메시지를 지금 제가 녹화를 하고 있잖아요. 녹화를 해가지고 정리해서 메시지로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보내면 여러분이 제가 보낸 메시지를 해석을 해서 여러분은 이 제가 보낸 정보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느끼시는 거겠지만 여러분도 메시지를 보내보셔서 아실 테니까 이해하겠지만 항상 제가 보낸 정보가 제대로 이해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제가 보낸 정보와 여러분이 받아서 이해한 것 간에 어, 뭐 많은 경우에 일치하지만 이 많은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게 노이즈, 잡음이 들어가서 내가 인코딩한 것과 여러분 메시지를 디코딩한 사이에 어떤 노이즈가 잡음이 들어가서 해석이 잘못되어 가지고 제가 보낸 정보가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제가 보내고자 하는 정보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노이즈가 잡음이 발생하는 이유가 뭔지를 찾아서 이거를 최소한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목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커뮤니케이터 문제, 그러니까 그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이슈가 이제 노이즈가 된다. 그런 보내는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에서의 이슈가 발생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 메시지를 어떤 사람은 정말 잘 정리를 해서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해서 어떤 정보가 동일한 정보 있는데 그 정보를 뭔가 잘 전달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커뮤니케이션 상에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를 얼마나 잘 조직화하느냐, 그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파워포인트랄지 그 파워포인트의 내용을 구성하는 거랄지 이런 게 다 이제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메시지를 받는 사람의 능력도 상당히 중요한데 팀 구성원이 갖고 있는 감정이나 감성지능 우리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다른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능력 자체가 서로 오해할 수 있는 오해 여지를 줄여주기 때문에 명확한 의사소통으로 이어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난 똑같은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거를 받는 사람이 내가 무슨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지 그 사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정확히 보내고 메시지를 정확히 정리하는 거에 관계없이 이거는 보내는 사람 문제가 아니라 받는 사람이 그걸 잘못 해석하게 되면 잘 받아줄 수가 없으면
이것도 상당히 큰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이 얼마만큼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는 문제와 그 보내는 메시지를 어떻게 잘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는 받는 사람의 능력이 있는지 여부냐가 커뮤니케이션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뭐냐면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를 보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능력에 관계없이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가 커뮤니케이션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 그 슬라이드에는 크게 네 가지의 이제 구조가 되어 있는데 맨 왼쪽에 있는 거는 모든 사람이 다 연결되어 5명인데요. 지금 총 5명이 있는데 그 5명이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있는 경우는 이제 서클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여기는 Y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맨 왼쪽에는 오른쪽에는 휠로 연결되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의 의사소통 네트워크 구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슬라이드 맨 오른쪽에 있는 거를 보면 이제 몇 가지 구조에 따라서 이렇게 특성에 따라서 분석해 보면 먼저 맨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뮤니케이션이 센트럴라이제이션이라니까 얼마나 중앙에 집중해 돼 있냐라는 정도를 말하는 건데 오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집중화 정도가 높은 것이고요. 왼쪽으로 갈수록 집중화된 경우가 낮죠. 보면 이 사람 여기 올 채널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떤 한 사람이 커뮤니케이션에서 센터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 이제 오른쪽에 가보면은 명확하죠. 이 사람이 이제 의사결정에 무슨 핵심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내가 여기를 A라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합시다. 여기를 D라 하고 A가 D로 바로 못 가잖아요.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A가 D에 가고 싶으면 A가 여기 이게 DE라고 하면 A가 E로 갔다가 D로 가야 되는 거죠. A가 B한테 얘기하려면 A가 다시 E한테 갔다가 B로 가야 되고 마찬가지로 C에 가고 싶으면 A가 E로 갔다가 C로 가니까 이 E가 어떻게 보면 이 커뮤니케이션의 정점에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중앙 집중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 과제가 단순한 과제인 경우에는 이렇게 그 집중화 정도가 높은 때에 효과적입니다. 높잖아요. 하지만 이 자세한 과제인 경우에 이렇게 그 집중화된 정도가 낮은 그런 경우에는 효과성이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복잡한 과제가 해야 되는 과제가 복잡한 경우에는 이렇게 집중하는 정도가 높은 경우에는 낮고요. 효과성이 낮고, 이게 집중하는 정도가 낮은 경우인 경우에, 오른쪽과 왼쪽과 같은 경우가 이제 효과적인 거죠. 마지막에 이제 멤버의 만족도 관점에서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집중하는 정도는 되게 낮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모든 채널이 연결될 수 있도록 높은 것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과제가 단순한 과제일 경우를 빼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집중화된 도가 높은 경우보다는 낮은 경우, 그러니까 모든 팀원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훨씬 더 효과적인 의사소통 네트워크 구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서 팀의 이제 상태라는 게 발생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팀이 이제, 시간이 이렇게 쭉 지남에 따라서 액션하고 트랜지션하고 또 액션하고 트랜지션하고 그다음에 대인 관계 만들고 이렇게 쭉쭉 진행되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그 팀원들이 경험하면서 일정 부분 어떤 경험하는 상태가 쭉 이어질 텐데 이런 것들을 팀의 스테이트라고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팀 구성원들이 함께 일한 경험의 결과로 팀원들의 마음에 나타나는 특정한 유형의
감정과 생각을 이제 의미를 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오늘부터 팀이 만들어져 가지고 쭉 함께 일하다 보면 한 달 정도를 일을 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지금부터 일을 해서 한 달 후에 딱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없었던 것들인데 함께 일하면서 뭔가 서로 느끼고 만들어져 있던 어떤 기분이나 정서 상태나 생각들이 이제 공통된 생각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게 바로 팀 스테이트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이제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응집력, 두 번째가 포텐시라고 해서 자존감, 그리고 팀의 멘탈 모델, 트랜잭션 메모리 이렇게 이제 크게 네 가지가 발생된다고 보는데 각각에 대해서 저는 짤막짤막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응집력이 뭐냐면 요즘 월드컵 경기를 많이 하게 하고 있는데 축구팀의 상태를 보면은 어떤 팀은 좀 느슨하게 되어 있는 반면에 어떤 팀은 좀 강력하게 패스도 딱딱 맞고 막 이렇게 응집력이 높은 경우를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팀의 구성원들 사이에 강한 감정적인 유대감,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인데 뭔가 감정적으로 서로가 막 한 팀이라는 생각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응집력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응집력이 높을 때는 팀원들이 뭐 우리 팀, 내 팀 멤버, 그다음에 한 팀, 우리는 운명 공동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요. 반면에 팀의 응집력이 낮을 때는 팀원들이 이걸 자기 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낮고 또 팀원들을 자기 팀 멤버로 이렇게 받아들이거나 생각하는 정도도 낮아서 뭐 이렇게 좀 느슨하거나 딱딱 타이트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팀이 이렇게 서로 많은 서로 유대감을 가지고서 한 몸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고 그러려면 팀의 응집력이 상당히 중요한겠죠. 근데 팀의 응집력이 이렇게 말하면 좋아 보이지만 팀의 응집력이 높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그거를 팀의 집단 사고라고 부릅니다. 집단 사고는 뭐냐면 이제 그 팀원들이 각자 자기 위치에서 뭐 어떤 리더가 이렇게 가자라고 제안했을 때에 거기에 관련되어서 뭔가 다른 관점을 제시하거나 또 다른 관점을 또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응집력이 깨지지 않도록 조화가 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서로 합의해 주려고 하는 경우가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당연히 검토해야 되는 소수의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이 있는데 그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찾거나 제시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제시한 의견에 그냥 따라가는 이제 그런 경우가 집단 사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뭐 방향이 잘 맞아서 가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이 방향이 틀어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도 집단 사고가 발생하면 잘못되고 있다고 누군가가 얘기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어, 그 팀이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이제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팀원들이 지금 우리가 다른 방향,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그게 이제 가장 밑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응집력이나 이런 조화를 깨지 않으려는 그런 이제 생각이 작용해서 하는 거고 그런 상황을 응집력이 아닌 이제 집단 사고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응집력이 강한 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가 이제 이런 집단 사고인데 어떤 집단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최근에 큰 과거에 많은 사고가 났었죠. 예를 들면 얼마 전에 한 2, 30년 전인가요? 미국에서 챌린저호라는 우주 비행선을 쌓아 올렸는데 그 비행선이 발사된 지 7초 만에 다 공중에 터져가지고 7명의 승무원이 다 죽었잖아요. 근데 그 죽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찾아봤더니 팀에서 분명히 잘못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누구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왜 말하지 않았냐라고 물어보니까는 우리 팀이 이렇게 좀 응집력을 깨거나 약화시키거나 또 반대를 해서 조화를 깨거나 그러지 않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집단 사고의 예인데, 그래서 응집력이 좋은 거긴 하지만 너무 응집력이 셌을 경우에는 이런 집단 사고와 같은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포텐시, 이제 번역을 해보면 자신감인데, 어떤 팀은 우리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높은 자신감을 갖고 있는 팀이 있는 반면에, 어떤 팀은 되게 막 자신감이 우욕이 쳐져 있고, 우리가 저걸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어떤 포텐시가 높은 팀은 팀원들 얼굴을 보면 항상 밝고 막 할 수 있다는 투지에 불타 있는 반면에, 포텐시가 낮은 팀의 특성을 보면 팀원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한숨 쉬면서, 야, 우리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이걸 이길 수 있을까? 막 이런 이제 걱정을 더 앞서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그런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을 잘 할 수 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믿는 정도가 이제 포텐시라는 겁니다. 그다음 멘탈 모델은 뭐냐면, 이제 팀과 그 임무의 중요한 측면에 관련해서 팀 구성원들이 공동의 이해 수준을 갖고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 당연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팀이 수행해야 되는 공동의 목적이 있는데, 어떤 팀을 만나보면 그 팀 멤버들이 동일하게 팀의 목표를 이해하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팀에 가서 각 4명의 팀원이나 5명의 팀원한테 당신네가 달성하고자 하는 팀의 목표가 뭐예요? 물어보면 각자 딴 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팀이 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한 공동의 멘탈 모델이 없는 경우인 거죠, 후에는. 근데 그러니까 팀에 가서 팀의 목표를 본 사람이 다 공유한 경우에는 팀 멘탈 모델이 만들어져 있는 경우지만, 팀원들이 목표에 대해서 각자 다른 얘기를, 딴소리를 한다 하는 경우는 팀의 목표에 대한 멘탈 모델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개인에도 멘탈 모델이 있는 것처럼 팀에도 멘탈 모델이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림에 보면은 네 마리의 펭귄이 있는데, 이 펭귄이 다 동통으로 이 물고기를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이 네 마리의 펭귄도 공동의 멘탈 모델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뭐 비유적으로 설명한 거지만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트랜젝티브 메모리, 좀 번역이 어려운데요. 이게 교류 기억이라고 하거든요. 교류 기억. 교류 기억이 뭐냐면, 4명이 팀원이 있으면 그 팀원이 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전문성이 다 흩어져 있는 거고, 각자만의 일과 관련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거고, 그 전문성에 대한 기억들이 팀원들 4명 사이를 이렇게 서로 흐르면서 교류하면서 일이 완성되어 간다라는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한 것처럼 팀원이 갖고 있는 전문 지식이 구성원에게 서로 분배되어 있고,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지를 팀원들이 서로 공동으로 이해하고 있는 정도를 이제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팀원은 컴퓨터를 갖고 있고요. 이 팀원은 핸드폰을 갖고 있고, 이 팀원은 문서화되어 있는 정보를 갖고 있고, 이 팀원은 책을 가지고 있고 등등,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명의 팀원이 서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 이런 거를 이제 교류 기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우리 팀에서 누가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고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지를 다른 팀원이 서로 이해하고 있는 거. 이게 이제 트랜젝티브 메모리라고 이제 쉽게 말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팀 프로세스가 성과에 어느 정도나 중요하냐라고 보면, 팀워크 프로세스만 좀 예를 들고 있는데, 팀워크 프로세스가 상당히 팀 프로세스의 효과에 어느 정도 중간 정도로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팀 프로세스가 실제로 팀 커미트먼트에서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컬레이션을 맺고 있어서 팀워크 프로세스가 성과와 몰입의 중요한 예측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팀 프로세스와 팀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리더십에 대해 살펴볼 텐데, 오늘 팀 프로세스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비디오를 보시고 질문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다음 주 월요일 날 같이 보면서 좀 더 얘기를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디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